경찰과 찬송가. 오헨리. 메디슨 스퀘어에 늘 앉곤 하던 벤치에 앉아 소피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기러기 떼들이 밤마다 하늘 높이 울며 지나가거나 물개 모피 코트가 필요한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더 상냥해지거나 소피가 공원에 있는 그의 벤치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할 때면 겨울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마른 잎 하나가 소피의 무릎에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겨울을 알리는 잭 프로스트, 즉 동장군의 명함이었다. 동장군은 친절하게도 메디슨 광장을 찾는 단골들에게 해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 내거리 모퉁이에 서서 동장군은 공원 노숙자의 문지기인 북풍에게 명함을 내미는 것이었다. 소피도 다가올 혹한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꾸릴 월동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앉아있곤 하던 벤치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소피의 꿈은 그리 사치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 꿈은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돌아본다든지 남국의 하늘 아래서 지내는 것이라든지 베수비옴 안에서 뱃놀이를 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다. 단지 그가 바라는 꿈은 뉴욕 이스트 리버 섬에 있는 교도소에서 석 달 동안 보내는 것이었다. 석 달 동안 북풍과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 음식과 잠자리가 보장되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한다면 소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겨울철 숙소는 바로 인심 좋은 블랙웨스 섬의 교도소였다. 그것은 마치 뉴욕의 토박이 녀석들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판비치나 라비에라 해안으로 가는 표를 사는 것처럼 소피도 매년 블랙웨스 섬으로 가기 위한 조촐한 준비를 하곤 했다. 바로 지금 그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밤에는 일요신문 석장을 코트 아래와 발목 주위 그리고 무릎 위에 덮고 잤건만 오래된 공원 분수 옆에 있는 벤치의 추위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블랙웨스 섬이 소피의 마음에 크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자선이라는 명목으로 뉴욕시의 노숙자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경멸하고 있었다. 소피의 생각으로는 법률이 박애보다 오히려 더 친절했다. 시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다. 찾아가기만 하면 간단한 숙식 정도는 쉽게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자선의 손길이 도무지 생리에 맞지 않았다. 비록 돈은 내지 않을지라도 자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적마다 정신적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마치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자선의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면 반드시 목욕이라는 세금을 치러야 하고 배급되는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면 개인적인 신상조사라는 대가가 따라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같지만 신사의 사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법률의 신세를 지는 편이 차라리 더 나았다. 소피는 블랙웨스 섬에 가기로 작정하고 즉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섬에 가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가장 유쾌한 방법으로는 어디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값비싼 요리를 시켜 먹은 다음 무일푼이란 것을 고백하면 소란을 피울 것도 없이 경찰에게 인계될 것이다. 그 뒤의 일은 친절한 치안 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광장을 걸어나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바다처럼 넓은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돌아서 어느 휘황찬란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밤마다 최고급 비단옷을 차려입은 상류층 사람들이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맨 아래 단추부터 위쪽은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했고 코트도 남부럽지 않은 것이고 단정한 검정색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전도사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늘상 메고 있었다. 만약 이 음식점의 테이블에 무사히 앉기만 한다면 일은 성공한 셈이다. 테이블 위쪽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들에게 조금도 의심을 사지 않을 테니까. 우선 구운 물오리 요리에 프랑스산 백포도주 한 병, 까망베르 치즈, 커피 한 잔, 그리고 시가 한 대를 곁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소피는 생각했다. 시가는 1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모두 합쳐도 가게 매니저로부터 심한 보복을 당할 만큼 비싸지는 않다. 그만큼 먹어두면 뱃속도 든든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겨울 피난처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웨이터의 시선은 그의 낡아 빠진 바지와 해진 구두를 향했다. 웨이터는 억세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몸을 한 바퀴 휙 돌리더니 조용하고 재빠르게 그를 길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마터면 공짜로 먹힐 뻔한 물오리의 운명을 가까스로 막아주었던 것이다. 소피는 브로드웨이의 옆길로 빠져나갔다. 아무래도 그가 바라는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듯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6번가 모퉁이에 이르자 휘황한 조명과 진열장에 솜씨 있게 진열된 상품들로 유난히 눈에 띄는 가게가 있었다. 소피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가게 진열장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경찰을 앞세우고 길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피는 호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구리 단추가 달린 제복 차림의 경찰을 보고 싱긋 웃었다. 이런 짓을 한 놈은 어디로 갔소? 하고 경찰이 흥분해서 물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소피는 마치 행운을 만난 사람처럼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경찰은 소피에게서는 단서 하나 잡지 못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이 그냥 서 있다가 경찰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범인이라면 재빨리 도망갔을 것이다. 경찰은 반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차를 타려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경찰은 경찰봉을 휘두르며 그 남자를 뒤쫓았다. 소피는 또다시 실패했다는 생각에 울적한 마음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 건너편에 별로 크지 않은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 식욕은 왕성하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가게였다. 소피는 그 말썽 많은 구두와 호주머니 사정이 들여다 보이는 누더기 바지를 입고도 아무 제지를 당하지 않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비프 스테이크와 큼직한 핫케이크와 도넛, 그리고 파이를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웨이터에게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자, 어서 가서 경찰을 불러오시오. 하고 소피가 말했다. 신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너 따위 놈에겐 경찰 따윈 필요 없어. 하고 웨이터는 버터 케이크와 같은 우람한 목소리와 맨해튼 칵테일의 체리 같은 두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 사기꾼 같은 녀석아. 웨이터 두 명이 소피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소피는 마치 목수가 접자를 펼치듯이 뼈마디 하나하나를 펴고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일은 덧없는 꿈이 되어버렸고
섬으로 가는 길도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두 집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 한 명이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렸다. 5블록 가량을 걸어가서야 소피는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는 용기가 다시 생겼다. 이번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틀림없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보기 좋게 옷을 차려입은 정숙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쇼윈도 안에 진열된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잠옷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게다가 진열장으로부터 2야드쯤 떨어진 곳에는 덩치가 크고 무섭게 보이는 경찰 한 명이 소화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비열하고 천박한 치안의 역할을 연출해보자는 것이 소피의 계획이었다. 그의 희생양은 세련되고 상냥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직무에 충실한 경찰이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으니 그는 이제 곧 경찰의 손에 덥석 붙잡혀 그 아늑하고 조그마한 섬으로 겨우살이를 떠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피는 전도사 부인이 준 매듭 넥타이를 고쳐매고 안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소매자락을 끌어내리고는 멋쟁이처럼 모자를 비스듬히 기울여 쓴 다음 젊은 여자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는 여자에게 추파도 던지고 갑자기 에헴 하고 헛기침도 하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면서 무례하고 비열한 치안의 수작을 뻔뻔스럽게 해냈다. 소피가 곁눈질로 보니 경찰이 자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두세 걸음 옆으로 비켜서더니 다시 진열장 안의 면도용 컵을 바라보았다. 소피는 여자 곁으로 대담하게 다가가서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다. 비델리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겠어? 경찰은 여전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희롱당한 젊은 여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소피는 섬의 피난처로 떠날 수 있었다. 벌써부터 그는 교도소의 따스함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그를 돌아보더니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네, 가겠어요, 마이크. 하고 그녀는 기쁜 듯이 말했다. 맥주 한 잔 사주시면요. 진작부터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경찰이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떡갈나무에 착 달라붙은 담쟁이 덩굴 마냥 자신의 몸에 매달린 여자와 함께 소피는 실망 가득한 마음으로 경찰 앞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리 해도 경찰에게 체포당하지 않을 운명인가 보았다. 다음 모퉁이에 이르자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한참을 달아나다 그가 멈춰선 곳은 밤이 되면 더욱 밝게 빛나는 거리로 변하고 사랑과 맹세와 들뜬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이었다. 모피코트 차림의 여인들과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겨울바람 속을 들뜬 기분으로 거닐고 있었다. 소피는 무서운 마법이 자기를 체포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또 한 명의 경찰을 보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기문란 행위라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소피는 길거리에서 혀꼬부라진 허튼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춤도 추고 고래고래 고함도 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소란을 피워댔다. 경찰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며 소피를 등지고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예일 대학 학생인데 하트퍼드 대학을 이겨서 저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끄럽긴 해도 해는 끼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낙담한 소피는 쓸데없는 소동을 그만두었다. 아무리 해도 경찰은 나를 체포해 주지 않을 셈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섬은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이상향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얇은 웃옷의 단추를 잠갔다. 그때 한 남자가 담배가게에 매달아 놓은 점화기 앞에서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가 들어가면서 세워둔 실크 우산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소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던 남자가 허겁지겁 뒤따라 나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가 사납게 말했다. 아, 그래요? 하고 소피는 절도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을 모욕까지 하면서 비웃듯이 말했다. 경찰을 부르시지요? 내가 훔쳤어. 당신 우산을 말이요. 왜 경찰을 부르지 않는 거요? 저 길모퉁이에 경찰이 서 있지 않소. 우산 주인은 걸음을 늦추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지요. 하고 우산 주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말하자면 글쎄 이런 실수는 흔히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내가 실수를 한 거죠. 실은 오늘 아침에 어느 식당에서 주웠는데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그야 의당 당신이 물론 내 것이지요. 하고 소피는 얄궂게 말했다. 우산 주인은 물러갔다. 경찰은 야회복을 입은 큰 키의 금발 여인이 두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전차가 다가오는데도 길을 건너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황급히 가버렸다. 소피는 개수공사로 파헤쳐 놓은 길을 따라 시내 동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화가 치밀어 우산을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헬멧을 쓰고 경찰봉을 들고 다니는 경찰들에 대해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오히려 그가 잡히고 싶어 하니까 도리어 그들은 그를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는 임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소피는 불빛도 희미하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어느 큰 길에 다다랐다. 거기서 그는 메디슨 스퀘어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갈 곳이라고 해봐야 공원 벤치밖에 없지만 어느덧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길모퉁이까지 오자 소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특이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박공이 달린 낡은 교회가 있었다. 보랏빛 생유리 창을 통해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이번 안식일에 연주할 게 분명한 찬송가를 연습하느라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소피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며 소용돌이 무늬의 철책에 기댄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중천에 걸려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고 자동차도 인적도 드물었으며 참새들은 졸린 듯이 저막 끝에서 낮게 지저귀고 있었다. 잠깐 동안의 그 광경은 마치 시골 예배당을 떠올리게 했다. 소피는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추억에 젖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시절, 즉 어머니와 장미꽃과 꿈과 친구, 그리고 순수한 생각 같은 것과 관계가 있던 바로 그 시절에 그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찬송가였기 때문이었다. 감정이 차오르고 있던 소피의 마음과 오래된 교회에서 풍겨오는 감화력이 더해져 그의 영혼에 갑자기 불가사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깊이 빠져버린 구렁텅이와 그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욕망, 사라져버린 희망, 마비된 재능, 그리고 저열한 동기 등을 되돌아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곧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기분을 두근거리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강한 충동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도록 북돋아 주었다. 이제 그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 올려야 되리라. 다시 한번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리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리라. 아직은 늦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젊은 편이다. 지난날에 진지했던 야망을 되살려 주저없이 그것을 꼭 이루어 가리라. 이 엄숙하고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가 그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내일은 번화가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찾자. 언젠가 모피 수입업자가 운전기사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 내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해 봐야지.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람 구실을 할 것이다. 바로 그때 소피는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얼른 뒤를 돌아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거기에는 경찰의 큼직한 얼굴이 있었다. 이런 곳에서 무얼 하고 있어? 하고 경찰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하고 소피가 대답했다. 어쨌든 함께 갑시다. 하고 경찰이 말했다. 3개월간 섬에서 금고형에 처함. 이튿날 아침 즉결재판소의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